예. 안녕하십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기후위기와 축산업 1.5도 달성을 위한 채식정책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채식정책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이걸 통해서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적어도 우리 목표는 거기에다 두어야지만이 이게 결과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제목을 제가 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나온 IPCC 6차 보고서인데요. 저기 보시면 제일 밑에 있는 게 1.5도를 달성할 수 있는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인류가 생존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한 가지만 저 목표를 따라서 가야 되는데, 저것도 자세히 보시면 일정 기간은 1.5도를 상회했다가 다시 1.5도로 돌아오는 이런 목표를 지금 과학자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뜻이고요. 이게 이제 왜 1.5도가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자료인데요. IPCC는 지금 1.1도가 상승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자들이 모여서 올해 7월 28일에 보냈던 인류를 위한 경고문에 보면 지금 한 1.25도 상승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왜 1.5도가 중요하고 2도는 안 되는가 하면은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1.5도 상태에서 1.1도 상태에서 이 정도로 지구가 달구어지게 되거든요. 1.5도가 올라가면 확연하게 이 북극 지방에서는 이제 인간이 살 수가 없는 이런 환경이 되고, 중요한 것은 이 그림에서도 보이듯이 문제는 그 빙하가 집중돼 있는 북극과 남극부터 더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인류에게는 일종의 하나의 이 시한폭탄인 셈이죠. 이 부분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 그만큼 생태계 전반과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에요. 1.5도가 되면 이렇게 여기서 여전히 북극과 남극이 가장 빨리 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 때문에 우리가 1.5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북극 빙하가 다 녹고 그린랜드 빙하도 녹고 북극의 영구 동토층도 녹고 대서양의 그 해양 컨베이어 벨트 흐림도 더 확연하게 늦어질 거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후 재난으로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온실가스 농도하고 IPCC는 상승 속도가 비례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추정하는 것은 이 기온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대기 중에 기온이 이제 상승하게 되면 그 열기를 바다가 다 이렇게 흡수해서 이걸 완화시켜 주면서 완만하게 상승을 해왔거든요. 근데 바다의 수온 자체가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내뿜는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생태계 자체가 붕괴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열기와 온실가스, 이것들이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기온 상승 속도는 아마 굉장히 가파를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이거는 2019년에 UN 환경계획에서 내놓은 온실가스 배출량 갭이라고 하는 리포트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1.5도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 이미 2019년에 UNEP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정도 가려면 각국이 매년마다 7.6% 정도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는데, 전 세계 단 한 곳도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럼 이제 2025년이 된다? 그때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15.5%씩 줄여야 돼요. 그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 모두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1.5도 목표 달성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이미 UNEP가 얘기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 안에서 이 리포트에서 저를 경악시켰던 내용은 이거예요. 중국이 2018년에 137억 톤을 배출해가지고 전 세계 1위 배출국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열대우림을 파괴해가지고 개간을 하는 그런 토지 이용 변화 부분을 그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포함시키면 브라질이 세계 1위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우리는 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전 세계가 하고 있지만,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 세계가 브라질에서 사료를 수입하면서 브라질에다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카운트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 대목을 잡지 않는다면 세계 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을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기후위기를 잡겠다고 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중국보다 더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저는 제일 충격적인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1.5도 잡으려면 목표하려면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생태계 연쇄 붕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15군데 중에서 9군데가 이미 티핑 포인트를 넘었거나 혹은 티핑 포인트를 향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 하나를 전 더했어요. 제트기류예요. 제트기류화해. 이거는 2019년에 과학자들이 언급하지 않았던 영역이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제일 큰 사인을 보였던 것이 캐나다잖아요. 캐나다의 열돔 현상은 이 제트기류 안화 때문에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트기류도 이제는 기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전 세계 산불이 시베리아, 캐나다, 미국, 터키, 그리스, 이태리, 프랑스. 시베리아 산불 이틀이면 우리나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보다 더 많이 배출이 되어 그래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이제 블랙 카본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재앙 시계가 빨라졌다.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할 것은 이게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인데요. 기후가 혹은 지구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지점, 문턱각,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한 그 지점이 어디가 있느냐고 모든 사람들이 과학자들에게 물어왔어요.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제대로 된 대답을 내놓지 않았어요. 제가 올 봄에 처음 들었던 얘기는 1도 상승, 평균 기온 1도 상승부터 3도씨 사이에 있다. 근데 여기 있는 네이처지에는 1도부터 2도 사이에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은 1.1도니 1.25도가 상승했다고 하는 지금 이 시점도 이미 우리가 위험한 한계선을 넘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좌고 우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기상기구가 가장 좀 절박한 전망을 내놨는데 그게 2026년에 이미 1.5도 넘을 거다. 근데 지금 생태계 붕괴를 여기다가 그 데이터들을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보다 빨라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매우 심각하다는 거예요. 뭐 할 건가? 두 가지. 전에 과학자들이 2가지 얘기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에너지 전환에만 몰빵하고 있죠.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죠. 반드시 식단의 전환, 먹거리 전환이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자연 생태계의 탄소 흡수원을 어떻게든지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건 제가 최근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 탄소 흡수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작년 사이언스지에 실린 논문인데 채식 없이 기후위기 극복 불가능하다. 이거는 저희 단체, 채식 단체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자 집단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어요. 왜냐하면 축산업은 일단 온실가스를 보수적으로 잡아도 18 내지 20%예요. 하버드 대학교 헬렌 하워트 교수는 50%라고 했어요. 또 플랜 드로우다운에 보면 이것저것 다 합하면 50% 넘는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상당히 많은 온실가스를 축산업이 배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소를 흡수해 주는 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무너지는 데다가 인간이 의도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영역이 축산업과 산업적 어업이에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올해 그 아마존 이게 7월 28일에 나온 과학자들의 3차 경고예요. 작년에 제가 아마존이 5분의 1이 탄소 배출원화 됐다. 그것만으로도 아마존의 이 과학자들이 울부짖었어요. 근데 올해 나온 자료들은 이미 전체가 다 탄소 배출원화 됐다라고 하는 이런 보고들이 잇따라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한 20억 톤? 우리나라의 한 3배 정도 배출만 해서. 근데 문제는 열대우림을 다 베어내고 땅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이 땅에 저장돼 있던 탄소들이 지금 배출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우리들 먹거리, 특히 이것은 이제 육류 산업과 연관된 거죠, 직접.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가 살아있어야 탄소를 흡수해 주는데 이것들이 다 바다는 산업적인 어업에 의해서 다 초토화되고 있고 지상은 축산업에 의해서 초토화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엔에 과학자 조직이 두 개 있잖아요. 하나는 기후변화에 관한 협의체인 IPCC가 있고, 하나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IPBES가 있어요. 거기에서 재작년이 됐군요. 벌써 재작년에 10,0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냈는데, 서식지 파괴의 가장 큰 원인인, 그 다음에 생물다양성 손실의 주 원인도 축산업, 산업적인 업이 바다 생태계 파괴와 해양 생물다양성 손실의 주범, 이렇게 딱 규정을 했어요. 가까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도 축산업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거 우리나라하고 밀접하게 연관되는 영역이에요. 부영양화, 영양물질이 너무 많다. 이것은 현상적으로 녹조를 가져오게 됩니다. 녹조 라떼의 원인이 되는데, 이 녹조라고 하는 거는 질소하고 인이라는 영양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논밭에다가 질소 비료를 뿌리거나 혹은 축산 분뇨를 뿌려도 그게 물 장마나 비에 쓸려 내려가면 강이나 하천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게 녹조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돼요. 축산 분뇨를 무단 방류해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축산 액비 당연히 그것에도 질소 비료하고 인이 들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 세계의 부영양화 녹조의 원인의 75%가 축산업 때문이라는 이 보고서가 사이언스지에 2018년에 실렸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실제 있는 현상, 실제 모습이에요. 물고기들이, 원래는 물고기가 플랑크톤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남조류는 독성이 많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피해요. 피할 뿐만 아니라 이 불에나 이런 데 차 들어와 가지고 숨을 못 쉬고 죽어가고 있거든요. 생태계의 먹이사슬의 제일 밑에 있던 식물성 플랑크톤이 상위 포식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현황이에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 도처에서 발견이 되어져요. 안동댐, 영산강, 그다음에 낙동강, 그다음에 정읍에 할 것 없이, 뿐만 아니라 이건 지금 낙동강 부산의 취수원들이에요. 여기서 이 질소나 인이나 이런 성분을 정화를 해도 한 20%밖에 못 잡아요. 결과적으로 이게 간에 치명적이어가지고 부산 방송에서 만든 그 자료를 보면, 다큐멘터리 보면 부산 지역의 간암 환자 비율이 높아요. 특정 부위의 간암 환자 비율이 높습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이런저런 형태로 사실은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인간 스스로가 인간을 자해하고 있는 그런 꼴이에요. 지금 생태계를 보면 생태계를 파괴하고 더불어서 우리 자신들을 위협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먹거리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1990년대에 인류를 위한 1차 경고를 내놨어요. 2019년에 2차 경고가 나왔어요. 불과 2년 만에 3차 경고가 올해 7월 달에 나왔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써여 있어요. 에너지 전환해야 된다. 메탄이나 블랙카본 같은 이런 단기 체류 온실가스 온난화 물질, 이거 없애야 된다. 세 번째, 자연 생태계의 탄소 흡수원을 저장하고 생물 다양성 복원해야 된다. 네 번째, 음식. 2019년에 이미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mostly plant-based diet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정확하게 대부분 채식을 해야 된다. 채식을 조금, 사실 과학자들이 요구하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채식이 아니에요. 주로 채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토지가 남아돌아요. 축산업이 토지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식량을 위한 그런 경작지가 늘어나게 될 거다. 전 세계에 9명 중에 지금 1명이 굶주리고 있는데 이 기아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목초지는 다시 자연 상태로 돌아가면 탄소 흡수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고 경작을 탄소를 줄이는 그런 경작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과학자들이 제시한 내용이에요. 과학자들이 저희보다 더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블랙독이라고 하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세계 1위의 자산 운용사예요. 미국 GDP 수준의 자금을 움직인다고 하는 그런 운용사에 레리 핑크라고 하는 회장이 작년하고 올해 2번 편지를 날렸어요. 앞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 부분을 보고 투자 기준을 결정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올해 유엔의 두 과학자 조직이 함께 합동 워크숍을 했어요. 거기에서도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다이어트리 시프트라고 나오죠. More plant-based diet food, less meat and dairy. 육류와 유제품을 줄이고 더 많이 채식을 하는 방향으로 식단의 전환이 와야 된다. 올해 2021년에 전 세계의 최고의 과학 조직인, 책임 있는 조직인 IPCC하고 IPBES의 워크숍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뭐 달리 우리가 기후위기를 억제하려면 과학자들의 제안에 따라야 되잖아요. 과학적인 근거에 의거해서 이걸 해야 되잖아요. 과학자들이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IPCC 이번에 그 보고서에 굉장히 특별한 점이 뭐냐면 지금부터 10년간은 메탄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탄의 그 온실가스 온난화 효과가 이산화탄소의 한 80배나 되는데 그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메탄을 잡지 않고는 기후위기 극복을 못한다. 이것이 올해 굉장히 강력하게 과학자들이 요구사항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메탄의 50%는 농업 분야에서 나와요. 주로 이제 축산업에서 나오게 됩니다. 제가 계산을 다시 해봤어요. 전 세계 소만 15억, 소 한 마리가 내뿜는 온실가스가 메탄이 100kg 한 해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1.5톤을 배출해, 5억 톤을 배출해요. 근데 이것이 80배나 강하기 때문에 120억 톤을 배출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브라질, 중국, 그 다음에 서해요.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래서 과학자들이 구체적으로 3차 경고에는 전 세계에서 메탄을 많이 배출하는 반추 가축, 소나 양, 염소와 같은 반추 가축이 이제 40억에 이르렀다. 그 수가. 이것은 인류하고 야생의 포유동물을 다 합한 것보다 그 질량이 많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경고에다 담은 이유가 이 메탄 때문에. 그럼 채식하면 얼마나 온실가스 줄어드나? 식생활 부분의 한 70% 정도. 지금 배출량의 70%, 뭐 상관없이 2050년에도 70%, 2050년이면 한 80억 톤 정도를 줄일 수가 있다. 전부 과학자들의 조사예요. 그다음에 탄소 흡수원을 확대할 수 있는 게 이것도 아까 그 사이언스지에 실린 또 다른 조세프 옥스퍼드 대학 동물학과 교수예요. 이것에 의하면 축산업은 전 세계 농경지의 80%를 사용하는데 만약에 완전 채식을 하게 되면 농경지의 75%가 남게 되고 이것이 시간에 걸쳐서 자연 처지로 돌아가면 80억 톤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흡수원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논문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단기성 온실가스 줄여야 한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2011년에 유엔 환경계획에서 이미 얘기해 놓은 내용이에요. 어느 정도로 줄일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부터 2030년 사이에 많이 줄이면 기후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거의 0.5도 정도 상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질병도 줄이고 그것에 따른 뭐 의료비도 줄이고 이런 것들이 다 채식을 하는 이점이에요. 이런 자료가 미국에서 이미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옥스퍼드 2016년 자료에 보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비용을 줄일 수 있는가, 사망률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식단을 바꾸는 것은 윈윈 전략이에요. 이거는 알으셔야 될 것 제가 넣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하루 그 육류 소비량이 생선 빼고 육류 소비량이 170g이에요. 근데 붉은 육류가 암 발생 물질이라는 걸 WHO가 이미 얘기를 했었죠. 몇 년 전에. 근데 그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최근에 하버드 의대에서 밝혀냈어요.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하루 붉은 육류 150g 이상 먹으면 DNA에 손상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암으로 진전된다는 이 메커니즘을 하버드 의대에서 최근에 밝혀냈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한 끼에 고등학생들이 한 끼에 돼지 주물럭을 먹으면 120g을 먹는다고 해요. 그 아이들이 하루에 붉은 육류를 몇 그램 먹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건 교육적인 견제에서 우리가 한번 정말 전면적으로 제고할 할 사항이에요. 이게 캔서 디스커버리에 실린 그 논문의 내용을 제가 요약한 거예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하루 채식을 하는데 그래서 슬로건이 Healthier Kids, Stronger Planet예요.
그냥 지구를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 채식하자가 아니에요. 여기 밑에 보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제가 그냥 갖다 올린 거거든요. 여기에 Healthier Kids, Stronger Planet. 그런 도입을 하는 것이 애들 건강에도 좋다. 뉴욕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단다고 하는 그 기사로 제가 접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경우에는 주일에 채식하면 아이들의 건강 문제를 들고 나서는데 넌센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과학이 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채식을 하고 있고 뭐 교육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제안을 제가 오늘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채텀하우스에서 굉장히 일찍 포괄적인 제안을 이미 해버렸어요. 국가가 먼저 인식 증진하기 위해서 나서야 된다. 여기 이 보고서는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주체가 국가여야 된다. 혹은 지방 정부여야 된다는 거예요.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예요. 이 정보를 알리고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게 시민사회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협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주체는 정부가 해야 돼요. 껄끄러워하는 주제지만 사실 시민들한테 이 소식을 알렸더니 정부가 나서는 것에 찬성한다는 국가가 대부분이에요. 전부 다 그랬어요. 12개 국가에서 조사를 했어요. 이 채텀하우스에서. 그리고 제가 독일 최근에 2021년에 나온 육류도감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절반 이상의 독일 시민들이 정부 개입 찬성한다고 그랬어요. 정부 개입이란 채식이나를 운영하거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그런 정책을 가져가는 것,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구매량을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모두 다 확정을 지을 것.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는 90%를 지속 가능한 먹거리로 채우도록 파리시의 기후행동 계획안에 못 박아놨어요. 그리고 세금이나 보조금 같은 이런 정책을 이용해서 지속 가능한 먹거리는 싸고 지속 불가능한 먹거리는 더 비싸지도록 이런 정책을 국가가 해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택 가능성을 확장해라. 이게 이제 우리 광주시하고 또 직접 연관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육류 대체 식품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이게 조금 비싸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예산을 좀 더 줘야 된다. 이런 논의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고를 육류 광고 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광고를 해라. 그다음에 이런 식품들이 많이 팔리도록. 그다음에 구내 식당에서는 식물성 식단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더 많이 해서 장려를 해라.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이트 랜싯 위원회 세계적인 이 지속 가능성과 영양 분야의 전문가들이 37명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예요. 여기서는 2030년까지는 육류 소비가 24kg로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도를 위해서는. 그리고 똑같은 이 보고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과학적 증거는 차고 넘친다. 왜 그 길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The data are both sufficient and strong enough. 이걸 정당한 이런 즉각적인 담대한 전환을 행동으로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그걸 정당화시킬 과학적 데이터들은 차고 넘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니다. 보면은 멀티 섹터. 또 오늘 또 지금 저희가 의원님 오셨죠. 의회에서. 그다음에 이 생명농업과에서 오셨죠. 그다음에 환경정책 분야에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시 안에서도 여러 섹터가 하고 그다음에 시민사회가 하고 뭐 이렇게 같이 가야 되고 그다음에 멀티레벨 농업부터 채식산업부터 혹은 시민사회부터 소비자부터 이렇게 다 함께 모든 차원에서 혹은 식당이며 할 것 없이 이런 변화가 와야 된다. 지나가겠습니다. 심지어 아까 유엔 기구에서도 축산 보조금 삭제해야 된다. 식물성 식품 보조금 증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놀랍죠? 그리고 이 육류 소비가 왜 높은가? 광고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적어도 아이들이 광고에 노출되는 시간에는 광고 못하게 해야 된다. 이게 UN RPBES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채식 연합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순수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과학자들도 이거는 이 유럽이에요. 유럽에 3,600명의 과학자들이 이 공장식 축산에 대한
페이먼트, 보조금을 삭감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24kg 연간 육류 2030년까지 해야 되고 뭐 하기 위해서는 식량 안보를 위해서 그다음에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수준으로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미국, 영국에서는 아예 육류세 한 가격이 25% 정도 올려야 된다 이런 논의도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독일 녹색당의 싱크탱크예요. 올해 나왔어요. 거기 보면 이 녹색당 독일 이 싱크탱크에서는 플라이시 콘숨 할비얼은 이게 육류 소비 절반으로 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했고 녹색 독일 환경부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사인을 보냈어요. 아, 이건 정말 중요한데 이게 이제 광주시의 하나의 샘플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였어요. 이건 2019년에 나온 파리시의 기후행동 계획이에요. 이 지점이 차이가 나요. 이게 지금 색깔이 틀리죠. 이건 파리시에서 생산한 온실가스예요. 근데 이 초록색은 파리시에서 생산하진 않았지만 파리시 시민들의 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온실가스예요. 그래서 음식물 소비 부분이 4.8, 이 남방보다 2배 이상 높죠. 이것을 파리시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 안에 끌어들인 거예요. 광주시에는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까 브라질이 이리배출국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소비 부분에서 이거를 잡지 않으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줄일 생각도 없는 브라질은 영원히 그러고 있을 거예요. 결국 우리가 소비 영역에서 이걸 잡아야지만이 기후를 구할 수가 있고 지구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파리시에 이런 노력이 눈물겹도록 고마웠어요. 정말 괜찮은 시다. 정말 이 시가 모범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체적으로는 이 식품 분야, 쓰레기 뭐 다 포함해서 한 40% 줄이겠다고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모델이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식 위주의 식생활, 채식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식당들이 한 가지 이상 비건 채식 메뉴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이게 그 파리시의 기후행동 계획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제가 번역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세요. 지금까지는 육식 위주의 식생활을 했다면 앞으로는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고 이 빨간 것이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식물성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바꿔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하죠. 단백질 부분만 확 줄었어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로 줄여서 56%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게 이 파리시의 기후행동 계획의 핵심이에요. 정말 모델로 삼아야 될 그런 한 사례였어요. 저는 책임감 있는 그런 시정을 펼치고 있다. 이달고 시장, 예, 정말 모범으로 삼아야 될 만해요. 이미 중국은 2016년에 2030년까지 육류 소비 50% 줄이겠다. 왜냐하면 기후위기 문제하고 그다음에 비만율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사실 중국이. 뉴욕시는 2030년까지 소고기 50% 줄이겠다. 유가공품 완전 퇴출하겠다고 그린 뉴딜 안에 이걸 집어넣었어요. 그 광주도 할 수 있었죠. 광주는 안 했던 거죠. 광주도 할 수 있었어요. 뉴욕시가 할 수 있으면 광주광역시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제 마지막. 그래서 아까 파리시에서도 보듯이 우리가 먹거리 분야의 전환을 통해서 얼마를 줄일 것인지 이 목표가 광주시의 기후행동 플랜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목표에 도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목표가 반드시 설정이 돼야 한다. 그 목표는 연간 24kg. 우리가 지금 62kg이거든요. 2019년 기준으로 OECD 통계에 의하면 62kg이에요. 그래서 2030년까지 62%는 달성해야 1.5도 목표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나 건강한 채식 먹거리에 접근할 수 있는 즉 선택이 가능한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학교도 마찬가지도 학교도 학생들이 이런 인식에 이르러 가지고 난 채식을 좀 더 할래요. 그러면 그 학생이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이 제공돼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다니는 바쁜 현대인들이 채식을 나는 해야겠다 아무래도. 근데 가보니까 식당에서 채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택이, 그런 행동이 가능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나 직장, 병원, 요양소, 교도소 이런 것들도 채식 옵션이 제공돼야 하고, 또 이런 것들은 모범적으로 학교와 공공기관은 모범적으로 채식은하를 운영한다. 그다음에 기업체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기업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감사를 안 받는 거라대요. 그래서 2년마다 한 번 받는 걸 3년으로 연장해 주면 아마 기업들은 다 일주일에 한 번씩 채식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정적 인센티브, 이건 재정적 인센티브가 아니라 행정적 인센티브인데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많은 식당들이 채식 메뉴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건지 이런 것들을 시청에서, 시에서 고민을 하고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전략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식당들이 파리처럼 한 개 정도는 채식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맛있는 채식을 제공하면 누구나 채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 즉 셰프들을 훈련시키고 채식 레시피 보급해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밟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권하는 건, 제가 이 식단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날 식단이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는가라는 이런 앱을, 프랑크푸르트 시 같은 경우에는 이걸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해가지고 학교나 공공기관 급식소 같은 데서 그게 자동적으로 게시가 되도록 하는, 그러면 이것 자체로도 교육을 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먹거리 농업 분야하고 직접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지원 강화, 과학자들이 얘기하듯이 다양성 경작을 하는 소농과 가족농 중심의 그런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유기농이라거나 그런 지속 가능한 먹거리는 가격이 낮아지도록, 그 다음에 채식 산업과 육류 대체식품 산업은 유통이 될 수 있는 임계점, 산업적으로 유통이 될 수 있는, 순환이 될 수 있는 임계점이 이를 때까지만이라도 그 기여도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나 지방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급식소에서는 이런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구매하는 비율을, 프랑스는 뭐 90%니까 우리도 어쨌든 이것을 시도해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서스테이너블 차지라 그래가지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환경 파괴하는 그런 식품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해서 공정한 가격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광주는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고 그걸 통한 다양성 경작, 또 이런 먹거리 공동체 확대를 통한 이런 문화의 확산,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이 제가 드리는 제안입니다. 좀 늦어졌죠? 네, 고맙습니다. 네.